안녕하세요. 저는 알탄 채책입니다. 2009년 11월 3일 새벽 6시 18분, 몽골 도르노고비 아이막 남서쪽 43km 지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있던 히토류 광산 500m 지하. 감마선 수치가 안전기준치의 7배로 치솟았는데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시추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죠. 폭발음이 사막을 가르고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시추봉 옆에 서 계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간투르는 중국 히토류 공사 하청 광산의 현장 안전감독관이었어요. 매일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진동 데이터를 본사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그날 아침 본사로부터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감마선 수치 7배를 1.2배로 변경해서 보고하세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아버지는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아버지가 유난히 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요. 다음 날 새벽 시추 3번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라인이었어요. 오전 6시 지하 깊은 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시작됐죠. 주파수 2.4Hz 간격의 규칙적인 펄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물질이 스스로 진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시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분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500m 깊이에서 리튬과 히토류 복합층이 붕괴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아버지를 포함한 현장 인부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중국 측은 사고 원인을 지질 불안정으로 발표했어요. 아버지의 노트북은 사라졌고 모든 데이터 로그는 서버에서 삭제됐죠. 저는 그 시간 꿈에서 아버지를 봤는데 갑자기 섬광이 번쩍였어요. 깜짝 놀라 깨어보니 바로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칸투르가 죽었다고요? 어머니는 통화를 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울고 모래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중국 기업 측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상금 봉투를 내밀며 사고 경위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어요. 기록은 모두 소각했습니다. 이건 자연사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집에 보관된 낡은 필드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미완성된 그래프 한 장이 있었죠. 방사선 곡선이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80m 지점, 주기적 진동 확인. 이건 누출이 아니라 신호다. 저는 그 문장을 10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4살. 아버지의 노트에 담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언젠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숙명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그날 이후 저 알탄 채책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서는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 카이스트에서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로 돌아와 국립지질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원으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정부에서 환경보건용 지층열분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조사 범위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소가 포함됐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채책 박사 프로젝트 수행 책임 연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안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연구소장님이 저를 불러서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연구팀 구성해서 출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땅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거짓에 대항하다 죽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한을 진실을 밝혀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저는 도르노고비 아이막 남서쪽 43km 지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 기록된 같은 깊이, 같은 좌표였죠. 위도 44도 2분, 고도 1570m였어요. 바람은 초속 17m로 불어왔고 체감 온도는 6월 중순인데도 영하 2도였죠. 새벽 4시 27분, 사막의 어둠은 제 호흡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모래는 얼어붙었고 별빛만이 장비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곳은 바양자르갈 고원대라 불리는 고비 사막 중앙 광맥지대였죠. 몽골 정부가 민감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어요. 외국 탐사 허가는 제한됐고 중국 기업들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보건용 지층열분포 측정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탐사가 제 목표입니다. 차량 1대, 자동 시축기 2대, 태양광 전원 모듈 3개가 전부였습니다. 한국산 휴대형 분광 탐사기 스펙트라 XK3화. 제가 직접 만든 열영상 위성 수신 안테나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장비는 초라했지만 목적은 명확했죠. 아버지가 남긴 노트 속 480m 지점, 그곳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석 달 전에 끊겼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돌려보냈어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연구기간 동안 중국 드론이 수시로 제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현장을 감시했어요. 몽고가 마치 자기네 땅인 양. 중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실이 두려웠죠. 제가 시추코어 가동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장갑을 벗고 메시지를 열어보니 중국 히토류 공사법무팀이었습니다. 귀하의 연구는 국제광물권 협약을 위반했으며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들은 분명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간섭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시추코어 가동을 시작했어요. 드릴 이 지층을 뚫는 소리가 바람보다 거칠게 울렸어요. 모래먼지가 장비를 덮었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표 1m 단위로 시추코어를 반복해서 채취했습니다. 광물 함량을 휴대용 광물 분석기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분석하면서 신호가 잡힐 때까지 드릴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300m 지점에서 열영상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적색 파장대가 나타났죠. 파장 740나노미터 영역이었습니다. 계산상 히토류 산화물 농도가 6.8배 증가한 구간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봤던 것,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시추를 다시 480m 깊이로 돌렸습니다. 드릴 소리가 한층 더 커졌어요. 모래먼지 시야를 가리고 손은 얼얼해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드릴 이 마지막 층을 뚫고 코어를 밀어 올렸을 때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무지갯빛 광택이었어요. 흑갈색 광석에 금속 광택과 자성이 동시에 느껴졌죠. 손끝에 미세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데이터를 지켰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되살릴 거예요.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지하 480m. 시추코어의 무게는 2.7kg이었습니다. 길이 47cm, 직경 8cm였어요. 표면 온도는 섭씨 41도로 측정됐죠. 손에 쥐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주기는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요. 바로 이거다. 저는 직감했어요. 아버지가 찾지 못한 그거. 그때 머리 위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중국 드론이었어요. 2개의 붉은색 표시등을 깜빡이는 게 마치 붉은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어를 얼른 천으로 가리고 급히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대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밀쳐버린 후 코어를 올려놓고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광기로 표면을 스캔했어요. 화면에 스펙트럼 그래프가 뜰 때까지 15초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그리고 리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새 원소가 단순히 섞인 게 아니라 결합된 형태로 검출됐죠. 분광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15년 전 그가 그린 미완성 그래프였어요. X축은 깊이, Y축은 방사선 강도였죠. 곡선은 480m 지점에서 급격히 치솟다가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주파수 2.4Hz 간격의 규칙적 펄스, 생태 방사선 아님. 저는 지금까지 그 문장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생태 방사선이 아니라는 건 자연 붕괴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뭔가 인위적이거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였죠.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는 여전히 땅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감마선 측정기를 코어 옆에 놓았습니다.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치는 기준치보다 높았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패턴이었습니다. 바늘이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렸어요. 2.4초마다 미세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죠. 정확히 아버지가 기록한 그 주파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어요. 장비 결함도 아니었죠. 지하 480m에 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진동하는 물질,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조였어요. 아버지가 발견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추 깊이, 온도, 스펙트럼 분석 결과, 감마선 주기를 모두 기록했어요. 아버지의 미완성 곡선 위에 제 데이터를 겹쳐보면 데이터가 정확한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니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두 선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15년의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호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순간 울음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증거를 찾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껴졌죠. 혼자서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의 그 심정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혼자 품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겁니다.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그 보고서를 제가 끝낼 거예요. 그때 드론이 텐트 위를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대였어요. 중국이 아까 코어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드론 두 대로 텐트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오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위성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압축하고 암호화했어요. 파일명 노메드 480 미즈 시그널. 유목민의 신호라는 뜻이었죠. 전송 대상은 한국포스텍 오픈 지질 데이터 서버였어요. 그곳엔 제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정혜민 박사가 있었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전송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 17%, 35%.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신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아버지. 이건 오류가 아니라 신호였어요. 전송률 67%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오전 5시 42분이었어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건 3초 전이었죠. 위성 신호 강도는 정상이었지만 데이터 패킷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하단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외부 접속 시도 감지, IP 주소는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해킹 시도였죠. 방화벽이 3번 경고음을 울렸고 저는 즉시 네트워크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제 위치 정보는 이미 노출됐을 거였죠. 텐트 밖에 설치해둔 열영상 카메라를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남쪽 방향에서 차량 엔진열이 포착됐어요. SUV 세대였죠. 거리는 약 8km, 속도는 시속 80km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은 6분이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죠. 데이터를 살려야 했습니다. 전송은 67%에서 멈춰 있었고 재연결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USB 메모리를 꺼내 백업을 시작했죠. 파일 크기 3.2GB, 복사 예상 시간 4분 11초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시간이 부족했죠. 텐트 밖에서 바람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어요. 엔진 소리였죠. 그들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모래 언덕 너머에서 번쩍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백업 진행률 78%, 91%, 97%.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모래를 밟으며 가까워졌죠. 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텐트 입구가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죠. 리자 오펑이었습니다.
중국 히토류 공사 부사장이었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보고서를 은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채책 박사, 불법 탐사를 중단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당신이 수집한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모든 장비와 자료를 인계하시죠.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어요. 이건 당신들 것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때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리자 오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고와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사고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당신 아버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남자 하나가 제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그건 제 연구예요. 하지만 남자는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졌죠.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텐트 안을 울렸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드러났고 그들은 그것을 꺼내 밟아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USB는 제 주머니에, 그리고 67%는 이미 한국 서버로 전송됐죠. 리자 오펑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챘습니다. 당신 뭘 했어요? 죽은 아버지도 못 지운 데이터를 너희가 지울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어요. 당신들이 막을 수 없어요. 리자 오펑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남자들이 장비를 부수기 시작했죠. 시추기가 넘어졌고 안테나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고 있었죠. 제 차량은 그들이 포위했지만 걸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23km였어요. 리자 오펑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USB가 따뜻했죠.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챕터 5. 노마듐의 증명. 서울 포항공대 신소재 연구동 3층. 오전 10시 37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제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죠. 한국 연구진 7명, 몽골 지질자원청 대표 3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강윤석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포스코 히토류 소재 연구 책임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과거 몽골 유학생 출신이었죠. 15년 전 아버지와 같은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채책 박사, 당신이 보낸 데이터를 3주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480m 지점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아는 어떤 히토류와도 달랐습니다. 네오디뮴과 리튬, 디스프로슘이 단순 혼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차원 분자 구조가 나타났어요. 육각형 격자 안에 세 원소가 교차로 배열돼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열전도율은 기존 네오디뮴보다 1.8배 높았습니다. 강윤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자기 저항은 40% 감소했죠. 즉, 더 적은 에너지로 더 강한 자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반도체 소자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물질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를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죠. 15년 전부터 생각해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노마듐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노마듐입니다.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에서 따왔어요. 몽골의 땅에서 몽골의 과학자가 처음 발견한 원소니까요. 강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가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아버지의 미완성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위에 제 데이터가 겹쳐졌습니다. 두 곡선은 완벽하게 이어졌어요. 끊겼던 선이 마침내 완성된 거였죠. 이건 간투르 박사의 발견입니다. 강윤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5년 전 그는 이미 이 신호를 포착했어요.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증명할 수 없었죠.
채책 박사, 당신은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한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지켜봤죠. 저는 스크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완성됐어요. 그날 오후 논문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노마듐 분자 컴플렉스에 대한 연구. 새로운 히토류에 대한 보고. 저자 목록 첫 번째는 제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간투르, 공동 발견자로요. 강윤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복수보다 증명이 더 강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다 죽었지만 그 진실은 결국 살아남았어요.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시작은 세상의 몫이었죠. 노마듐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양심이 세상에 증명될 거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고비 사막과는 다른 하늘이었지만 같은 별들이 떠 있었죠. 아버지도 이 별들을 봤을 거예요. 15년 전 마지막 밤에요. 아버지, 완성했어요. 당신의 보고서를요. 논문 제출 3일 후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몽골 외교부로요. 내용은 명확했어요. 오르홍트 지역은 중국-몽골 공동광물권 협약 대상지이며 채책 박사의 연구는 협약을 위반했다는 거였죠. 즉각적인 연구 중단과 데이터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에서 무역 대표단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몽골 정부에 제안을 했죠. 노마듐 광산 개발권을 중국에 넘기면 30억 달러 차관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제공하겠다고요. 몽골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청사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채책 박사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익을 생각해야 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거였죠. 강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막으려 해요. 제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한국 정부도 압박받고 있나요? 강윤석은 잠시 침묵했죠. 포스코의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 중단하지 않으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증명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15년 전 아버지도 이랬을까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강윤석이 제안했죠. 데이터를 공개하십시오. 모든 걸요. 국제학회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국제히토류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3일 후였습니다. 37개국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였어요. 저는 발표자 명단에 등재됐죠.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가릴 수 없는 진실 노마듐과 과학의 양심. 발표 당일 회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카메라 12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생중계였죠. 유튜브, 학회 공식 채널, 과학뉴스 네트워크까지 연결됐습니다. 37개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15년 전 제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다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480m 지점의 시추 코어 분석, 스펙트럼, 그래프, 열전도율 측정치, 감마선 주기, 패턴까지 모든 원본 데이터였어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죠. 숫자를 읽었고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국 측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항의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는 이제 공공의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누구도 삭제할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통과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다운로드 현황이 나타났어요. 미국 MIT에서 접속,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다운로드, 일본 도쿄대, 영국 케임브리지까지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데이터를 받아가고 있었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27개 기관,
1842명의 연구자가 접속했어요.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죠. 데이터는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15년 전 광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의 딸로서 그의 마지막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환호성이 울렸죠. 저는 무대 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은 이겼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긴 거예요. 챕터 7. 지식의 동맹. 데이터 공개 2주 후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국-몽골 노마듐 협력 협정이었어요. 양국 장관이 서명대 앞에 섰고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협정 내용은 명확했어요. 노마듐 광산은 몽골 국영기업과 포스코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며 채굴 데이터는 전부 공개한다는 거였죠. 정제 기술은 한국이 제공하고 자원 주권은 몽골이 갖는 구조였습니다. 수익은 균등 배분이었어요. 강윤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원 약탈이 아니라 지식 공유예요. 당신이 만든 겁니다. 채책 박사.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저는 그저 완성했을 뿐이에요.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몽골 광물부 장관이 발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진실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눕니다. 노마듐은 몽골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날 오후 국제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세계 점유율 87%를 차지하던 독점 구조가 흔들린 거였죠. 블룸버그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몽골 한국 노마듐 동맹, 히토류 시장 재편 예고. 한 달 후 첫 공동광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고비 사막 바양자르갈 고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저는 삽을 들고 땅을 팠죠. 모래가 바람에 날렸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채굴 방식은 달랐습니다. 중국식 대량 굴착이 아니라 정밀 시추와 선택적 채취 방식이었어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며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이었죠. 강윤석은 이를 클린 마이닝이라 불렀습니다. 3개월 후 첫 노마듐 정제품이 생산됐어요. 순도 99.7%였죠. 열전도율 테스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네오디뮴보다 1.8배가 아니라 2.1배였어요. 자기 저항은 42% 감소했죠.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 30% 향상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테슬라, 도요타, 현대차가 공급 계약을 요청했어요. 독일 지멘스는 풍력 발전 터빈 협력을 제안했죠. 노마듐 1톤 가격은 기존 히토류 대비 3.5배로 책정됐습니다. 몽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해 만에 12%로 뛰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몽골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노마듐 모델을 자원 빈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했죠. 자원 의존이 아니라 지식 기반 협력 구조라고요. 저는 UN 대표들과 광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지하 480m까지 내려갔어요. 그곳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죠. 간투르 박사 추모 시추점.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대표가 물었어요. 이 발견으로 몽골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뭘 얻었나요? 저는 명패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복원됐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과학자로요. 광산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어요.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54%로 떨어졌죠. 독점은 끝났습니다. 우린 자원을 팔지 않아요. 진실을 공유합니다. 저녁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루트에서 양을 키우며 살고 계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어머니. 세 사람이요. 챕터 8. 유목의 별. 2026년 9월 15일 고비 사막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노마듐 국제연구소였어요. 7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죠. 사막 한가운데 솟은 투명한 탑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노마듐 타워라 불렀어요. 개관식 날 저는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37개국에서 온 연구자 150명이 참석했어요. 강당은 가득 찼고 카메라가 저를 비췄죠. 하지만 제 시선은 첫 줄에 앉은 학생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립대 지질학과 학생 23명이었어요. 제가 15년 전 앉아있던 바로 그 교실에서 온 아이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기억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노트를 처음 펼쳤을 때와 똑같았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권력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어요. 과학은 양심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데이터는 권력에 굽히지 않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가 증명했고 오늘 우리가 이어갑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노트가 떴습니다. 미완성 그래프, 손글씨 메모, 얼룩진 페이지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이건 한 과학자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죠. 그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진실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요. 개관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박사님, 두렵지 않으셨나요? 중국이 막으려 할 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누군가 또 죽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복수를 완성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원이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몽골의 자존심을, 과학의 양심을 되찾은 거예요. 연구소 7층 옥상으로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사막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모래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필드 노트였습니다. 15년 동안 제 곁을 지켰던 그 노트였죠.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안의 숫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줍니다. 저는 학생 한 명에게 노트를 건넸어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에요.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걸 저희에게 주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데이터는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막 위로 별이 떠올랐어요. 하나, 둘, 셋, 수천 개의 별이 하늘을 채웠죠. 유목민들은 이 별을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별을 봤을 거예요. 저도 봤고 이제 학생들도 보고 있었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진실을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데이터는 거짓보다 오래 산다는 걸요. 연구소를 떠나며 돌아봤습니다. 유리 건물이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마듐 타워, 진실의 탑이었죠. 15년 전 폭발로 시작된 이야기가 지식의 등대로 완성된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사막을 보니 연구소 불빛이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당신의 데이터는 살아남았고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비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